아버지, 그럼 도대체 상가는 누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까짓 코딱지만한 건물 가지고 자식들 저울질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래도 돼요? 지금 집 너무 좁아서 애 키우기도 불편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돌 선물도 안 해주셨잖아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금 10돈씩은 기본이라는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맡기네요? 손주 생각은 전혀 안 하시냐고요. 상가에서 월세 나오는 게 얼만데요? 그리고 여기 장남이 버젓이 있는데 그럼 그 상가는 진짜 도련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율이 못 보셔도 괜찮으신 거죠? 어차피 안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협박하는 거냐? 돌잔치에 초대 안 했을 때부터 니들 의도가 보였는데 오냐? 잘 알아들었다. 앞으로 이런 얘기 하려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오늘의 사연은 신혼집을 사줬더니 이번엔 호텔 돌잔치 비용, 금 10돈, 이사비의 상가까지 모두 요구하는 도가지 낳친 아들 내외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의도적으로 돌잔치에 초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모에게 손절당하게 됩니다. 부모를 그저 돈 나오는 기계로 여긴 자식들. 부모의 손절 선언 이후 과연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주세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숙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숙이고 올해 63입니다. 남편이랑 둘이 일산에 살고 있어요. 서울보단 좀 조용한 동네지만 철물점 할 때도 여기 살았고 이젠 정들 대로 정든 곳이죠. 젊을 땐 진짜 치열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야근이란 말을 달고 살았고 한 회사를 40년 가까이 다닌 사람이에요. 잔소리도 없고 평생 성실했던 사람이죠. 저는 철물점에서 땀 뻘뻘 흘리며 모짜로 나르고 박스도 혼자 나르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누가 보면 그까짓 장사라고 했겠지만 그 철물점에서 남편 월급보다 더 번 날들도 많았고 하루하루 아끼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쯤이었어요. 철물점 바로 옆 골목에 자그마한 상가 하나가 나왔다고 했죠. 동네 사람들은 다들 거기가 뭐 되겠냐 했지만 앞으로 그 근처에 아파트가 생길 거라는 소문에 둘이 모은 돈 탈탈 털어 그 상가 하나를 겨우 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저희 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아들 민수는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큰아들 민수는 참 똑똑하고 눈치 빠른 아이였어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집값이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1억 8천 넘게 도와줬습니다.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돈 있으면 그게 뭐 아깝겠습니까? 그때는 며느리 선미도 연신 감사하다며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시작을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뿌듯했고 그저 잘 살기를 바랬죠. 그런데 손주가 생기고 요즘은 좀 이상해요. 만날 때마다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요즘은 아이 낳으면 다들 돌 지나고 이사하더라고요. 하율이 키우기엔 여긴 좀 작고 학군도 별로고. 한마디로 이사 좀 시켜달라는 소리였겠죠. 그 얘기 들었을 때 숟가락 들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민수는 그 옆에서 슬쩍 거들었어요. 엄마, 뭐 꼭 당장 큰 집을 원한다는 건 아닌데 요즘은 애 교육 생각하면 동네도 괜찮고 좀 넓은 데로 옮겨야 하긴 하잖아요. 자기도 신락 같은 양심은 있는지 말끝을 흐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저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된 말인지 압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민수 말처럼 집을 한번 옮겨주는 게 나으려나? 상가 주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신혼집도 해주고 이사도 시켜주고 상가까지 민수한테 줄 생각이구나.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가슴 한쪽이 서늘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아들 민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큰아들 민수는
이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민재는 계속 외국에 나가 있고 제가 부모님 옆에 있는데 나중에 상가도 제가 가져야죠. 그 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선 그 농담이 진담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은행 ATM 기계도 아니고 자기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게. 제 자식이지만 어쩐지 얄밉다가도 어이가 없어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또 며칠 전엔 이런 말도 꺼냈어요. 어머니, 이번에 돌잔치 장소 알아보는데요. 호텔 말고는 좀 협소하더라고요. 하율이 첫 생일이잖아요. 의미 있게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답답해지더군요. 이사도 호텔 돌잔치도 다 결국 우리더러 해달라는 소리잖아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지갑을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됐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요. 근데요, 저한텐 그 상가 하나가 젊은 날 제 인생을 통째로 담은 그릇인 것 같아 참 애착이 남다릅니다.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남편이 회사 다니며 정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제가 하던 철물점 수입 덕분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은 빠듯했고 그걸로 애 둘 키우는 데에는 늘 모자랐죠. 그렇게 15년 넘게 장사하며 아이들 가르치고 꼬박꼬박 저축하고 주말엔 어린 민재를 데리고 물건 정리하고 큰애 민수는 매장 구석에 앉혀서 숙제도 시켰죠. 그 시절엔 쉬는 날이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생존이었고 그래도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릴 필요로 하던 아이들, 같이 땀 흘리던 남편, 쌓여가는 통장 잔고,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그리고 20년 전 철물점 옆에 조그만 상가가 나온다는 소문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이게 우리한테 평생 집 한 채보다 더 귀한 자산이 되겠다. 다들 말렸죠. 거긴 장사한데 모아서 아파트를 사지 그래. 그치만 저희는 선택했어요. 그게 지금의 상가예요. 처음 몇 년은 공실에 바람만 들던 곳이 한 칸 한 칸 세입자를 들이면서 지금은 편의점, 학원이 다 들어와서 월세만으로도 넉넉하게 사는 우리 부부의 노후 보험이 된 거죠. 그걸 민수가 자기 것처럼 말할 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싶었어요. 신혼집 도와준 건 저희도 큰 결심을 하고 도와준 거였어요. 그래, 이제 걔들도 시작해야 하니까. 근데 그게 습관이 되고 기대가 되고 당연함이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요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상가 있으시잖아요. 그 말을 가볍게 툭 던지는데 들을 때마다 속이 탁 막혀요. 그 상가가 그냥 건물이 아닌 수십 년을 남편이랑 둘이 치열하게 살아 만든 결실이란 걸. 이 애들은 모른 채 그저 돈으로만 본다는 게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요. 이제 남편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건 민수잖아. 민재는 뭐 미국에서 계속 일한다고 하니까 상가는 필요 없을 거고 결국은 우리랑 계속 부대끼는 게 민수지. 장남이고. 그 말이 맞는 말 같으면서도 왠지 마음 깊숙한 데가 시립니다. 민수가 옆에 있는 건 맞는데 정작 저희가 필요할 땐 곁에 없는 기분이 들거든요. 아프다 해도 안 오고 명절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얼굴이라도 비추면 다행이고 그런데 그런 민수가 상가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제 이 애들한테 뭘 더 해줘야 하나. 점점 제 마음이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선미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하율이 돌잔치 때문에 호텔 몇 군데 보고 있거든요. 어머니도 같이 가보실래요? 호텔에서 하고 싶다는 건 계속 내비쳐왔지만
진짜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호텔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못 가는 데라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호텔, 요즘엔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나 보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선미는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요. 하율이도 첫 생일이니까 크게 해주고 싶어서요. 괜찮으시죠? 그 말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마치 우리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그 얘기를 꺼냈죠. 선미가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고 싶대. 그런데 예약금도 제법 된대요.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걸까? 남편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돌잔치가 무슨 결혼식도 아니고 자기 형편에 맞게 해야지. 그 말 듣는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요. 당연히 형편에 맞춰 해야죠. 그래서 다음날 제가 조심스럽게 선미에게 말했어요. 선미야, 돌잔치는 꼭 호텔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형편껏 하는 거지. 너희도 너희 살림 사정도 있을 텐데 너무 무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제 말에 선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네, 저희는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줄 알고 일단 저희도 알아볼게요. 하더니 그 후부터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어요. 며칠 뒤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선미가 좀 속상해해요. 친구들은 돌잔치 다 호텔에서 하고 금이나 통장으로 돌 선물도 받는다는데 그리고 나지막이 덧붙였어요. 엄마, 우리도 뭐 특별한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율이한테 의미 있는 첫 생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지. 좀 도와줘요. 상가 월세도 나오는데 그 말을 들으니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의미 있는 생일을 만들기 위해 왜 남의 지갑부터 생각하는 걸까요? 남편도 묻더군요. 우리 진짜 걔네들 이사도 시켜주고 호텔 돌잔치도 해줘야 하나?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면 그 순간부터 지켜야 할 게 무너질까 봐요. 그날도 별일 없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낮잠 자고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선미 카카오톡 프로필이 바뀐 게 눈에 띄더라고요. 하율이가 한복 차림으로 민수랑 선미 사이에서 케이크 앞에 서 있는 사진. 뒤에 있는 현수막에 큼직하게 적힌 글씨. 하율이의 첫 돌을 축하합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라, 생일 며칠 뒤 아니었나? 사진을 미리 찍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손가락을 멈췄는데 사진 아래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하율이 첫 생일 호텔에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우린 초대받지 못한 거였어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인데 아무 말도 없이 저희는 빼고 진행한 돌잔치였지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게 오늘 올린 사진인데 하율이 돌잔치 했나 봐요. 남편은 한참을 보다가 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없이 일어났어요. 얘네들이 점점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봅시다. 둘이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젓가락질도 안 되고 국도 미지근하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죠. 저는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다음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하율이 돌잔치 했니? 그런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었다는 게 난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질 않네. 그랬더니 민수가 조금 머뭇거리다가 이러더군요. 아, 그게 원래 작게 하려고 했어요. 사람 많으면 하율이도 힘들고 그리고 장소가 좀 협소했어요. 장소가 협소해서 호텔에서 했다는 거 사진으로 다 봤는데 그때 선미가 이어서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날 호텔 예약이 좀 급하게 잡힌 데다가 친정 쪽은 가까워서 잠깐 들른 거고요. 사람이 많으면 애도 피곤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우리를 못 부른 게 아니라 빼놓은 거였다는 게 너무도 분명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며칠 뒤 아들이 톡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혹시 하율이 돌 선물로 이름 새긴 금 세트 해주실 수 있죠?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금 10돈 정도는 기본이라네요. 상가에서 월세 나오는 게 얼만데. 문자를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상가가 무슨 금덩이로 보이나 봐요. 그리고 우릴 돌잔치에 빼놓고 그런 건 왜 요구하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린 다 해줬어. 신혼집도, 뒷바라지도. 근데 저놈들, 이젠 지네 자식 몫까지 가져가려고 하잖아. 이제 그만해야겠어. 그 말에 울컥하면서도 서글퍼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들의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글자는 웃고 있는데 말은 정확히 칼날이었습니다. 상가에서 월세 나오는 게 얼만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우릴 그저 돈 나오는 기계로 보는 거잖아요. 남편은 뭔가 결심한 듯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잠깐 집에 들러라. 다음 날 민수가 집에 왔어요. 선미는 안 따라왔고요. 거실에 앉아서 물도 안 내놓은 채 남편은 조용히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너 요즘 참 많이 이상해졌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말했어요. 상가에서 월세 나오는 게 얼만데. 그 소린 입에서 나왔다지. 민수는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 그게 아버지.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요즘 돌잔치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들 금 세트 정도는 해주신다 해서.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이 고개를 들더군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돈 줄 땐 고개를 숙이는 거다. 근데 넌 항상 당연한 듯 고개를 들고 또 손을 내밀더라.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우린 지금껏 줄 만큼 줬다. 신혼집도 해줬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돈도 해줬어. 근데 너희는 사람 대접을 안 하더라. 민수는 입을 꾹 다물었고 남편은 다시 말했어요. 하율이 돌잔치에 우리를 안 부른 거 이사 안 시켜주고 호텔에서 돌잔치하는 비용도 안 줄 것 같으니 그런 거 안다. 아버지, 아니다.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더 하면 우리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에 민수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눈치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가 네 거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일은 없다. 우린 그 안에서 인생을 걸고 살아왔어.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하율이 이름을 새겨 넣은 예쁜 파란 통장을 꺼냈어요. 돌잔치 지나고 나면 주려고 그 통장에 1년 동안 정성껏 돈을 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통장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가 다녀간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정말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상가 이야기, 그동안 쌓이고 쌓인 서운함,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선을 그어야 할 때라는 것도요.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조용하더니 며칠 후 선미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추석인데 집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하율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하트. 문장 끝에 이모티콘까지 붙여놨더군요. 왠지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명절에도 늘 바쁘다, 아프다, 애가 힘들다 핑계대며 한 번 얼굴 비치지 않던 애들인데 말이죠. 왜 갑자기 이러나 싶고 그걸 보는데 그냥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남편한테 보여주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짐을 챙겼습니다. 평소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 점심은 밖에서 먹자고 먼저 말하더군요. 그게 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낯선 식당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오늘 저희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엄마 설마 피하시는 거예요? 하율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에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율이 돌잔치 땐 우리 빼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던 애들이 이제 내 핑계를 대며 뻔뻔하게 연락을 해오다니요. 남편은 폰을 뺐듯이 받아들고 말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얘네들 우리를 언제까지 바보로 보는지 두고 봐야겠어. 도대체 어디까지 더 선을 넘나? 저녁쯤 되었을까. 이제 갔겠지 싶어 조심조심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서 누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말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곧이어 멀리서 선미도 걸어오고 있었어요. 양손에 전이랑 식혜가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친정에서 전 부친 거 좀 가지고 왔어요. 식혜도요. 하율이는 차에서 자고 있고요. 명절인데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그 말투, 그 표정. 모든 게 너무 의도적이라서 더 불편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아버지, 그때 상가 안 주신다는 거 설마 민재 줄 생각 아니시죠? 걔는 미국에 있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저희는 항상 곁에서 챙기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봐도 제가 장남인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가 연락이 안 되다니? 틈나면 영상통화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이들보다 더 우리를 챙기고 우리가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 힘으로 그 먼 타국에서 열심히 사는 건 알고 있냐? 그리고 그럼 네 말대로 현실적으로 말아마. 그 상가 너네한테 갈 일은 없을 것 같구나.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수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까짓 코딱지만한 상가 가지고 자식들 저울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선미가 곧장 받아 말했어요. 그럼 이사는요? 지금 집 너무 좁아서 애 키우기도 불편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돌 선물도 안 해주셨잖아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금 10돈씩은 기본이라는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맞긴 해요?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가, 이사, 돌 선물? 그런 건 부모가 마음이 동해서 해주는 거다. 너네들은 그걸 무슨 권리처럼 말하고 있어. 그리고 코딱지만한 상가라고? 엄마 아버지가 그 상가빚 갚으려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우린 지금껏 줄 만큼 줬다. 작다고 하는데 27평 신혼집도 해줬고 자잘하게 돈 필요할 때 다 도와줬지. 근데 너희는 우리를 사람 대접 안 했어. 그저 돈 나오는 기계로 봤지. 순간 선미가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장남이 버젓이 있는데 그럼 그 상가는 진짜 도련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율이 못 보셔도 괜찮으신 거죠? 어차피 안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말에 제 안에 뭔가 툭 끊어졌습니다. 지금 하율이로 협박하는 거냐? 돌잔치에 초대 안 했을 때부터 니들 의도가 보였는데 오냐? 잘 알아들었다. 앞으로 이런 얘기 하려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우릴 돈줄로만 여기는 애들에게 더는 줄 것도 남은 마음도 없다는 걸 그날 확실히 못 박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식탁 위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전이 몇 장 남아 있었습니다. 선미가 놓고 간 그것들 하나도 손이 가지 않더군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말없이 TV를 켰고 채널을 몇 번 돌리다 끝내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아, 진짜. 저 애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에휴, 헛살았다. 헛살았어. 남편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핥히어진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희를 가만히 두지 않더군요. 며칠 뒤 선미가 무작정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벌써 얼굴에 잔뜩 화가 나 있더군요. 어머님, 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왔어요. 그동안 저희가 뭐 그렇게 큰 욕심 부렸어요? 다들 돌 선물 받고 이사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요? 어쨌든 하유리한텐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손주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선미야, 너 지금 하유리를 핑계 삼아서 네 욕심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사도 선물도 다 너희가 원한 거지. 하유리가 원한 게 아니잖니? 선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하유리 보여드릴 일도 없을 거예요. 저희를 가족으로 안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도 그럴 필요 없죠. 그 말에 남편은 잠시 정적을 가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너희 선택이라면 우린 더 이상 더 말 안 하마.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문 잠가. 이젠 정말 그만하자. 문이 닫히고 현관 너머에서 선미가 뭔가 말했지만 이젠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이젠 애들 목소리를 들어도 설레지 않고 손주 얼굴을 봐도 마음이 복잡하고 가족이란 말이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저 남편과 둘이서 다시 조용히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상가도 통장도 다 우리 부부가 만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더는 이용당하지 않기로요. 선미가 떠난 뒤 집안은 말 그대로 적막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죠. 서랍 한켠에 다시 꺼낸 이하율 이름이 새겨진 파란색 어린이 통장. 한동안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 아이한테까지 마음을 다드려 했을까?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 결국 저희는 다시 이 통장을 두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방법이 달랐어요. 그 돈은 민수와 선미를 통하지 않고 하유리가 성인이 된 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도록 변호사 상담도 받고 절차도 확인했죠.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손주니까 우리가 하유리한테 해주고 싶은 건 사랑을 담아서 해줍시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아이 하나 볼모로 그 많은 날들을 속으로 곱씹어야 했던 저희 마음. 그게 비로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민수와 선미는 뻔뻔하게 연락을 종종 시도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도 문자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이번엔 선미가 톡을 보냈더군요. 어머님, 죄송했어요. 하율이랑 찾아뵐게요. 맛있는 거 사갈게요. 말끝마다 붙은 이모티콘이 오히려 더 가소롭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설엔 우리 강원도에 가자. 펜션에서 둘이 고기도 구워 먹고 바다도 보고 오자. 아이들이 오겠다는데 어떡해? 오라고 한 적 없어. 그래서 저희는 설날 전날 아침부터 짐을 챙겨 강원도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은 꺼두고 모닥불 피워놓고 김치찌개 하나 끓여두고 앉았어요. 그 설날이 결혼하고 처음 자식들 없는 설이었지만 오히려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커피를 내리고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만 생각하고 살아요. 있는 돈도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다 쓰고 갑시다. 그래, 늙어서도 눈치 안 보면서. 하유리는 나중에 크면 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겠죠? 그날 아침
작은 펜션에서 둘이 마주 앉아 웃었습니다. 눈은 고요히 내렸고 제 마음도 고요해졌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라는 걸 이제야 깨닫는 나이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박영숙이고 이제부터 제 삶을 조금 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